기본소득 좀 누가 일을 하냐.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자본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기본소득 좀 일 안 한다. 부려먹으려면 굶겨야 된다는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네.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글로리 같은 학교가 기본이지만 기분이라고요? 기본. 네, 설마요. 상당히 안 좋아요. 학교 분위기가. 학폭 해결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더 글로리만큼은 아니겠지만 학폭을 하면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완전 확전된다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은 학교에서 서열이 딱 나눠져요.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아이들을 키울 때 중학교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페르 등급이 정해진다고. 뭐로? 노스페이스로. 그 당시에 이제 노페가 유행했는데 네. 노페를 사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싼 걸 하나 사줬더니 안 입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낮은 등급이라서 가면 오히려 등급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딴 걸 입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딱 보면 벌써 너희 집에 잘 사냐 못 사냐, 부모님 뭐 하시냐, 어디 사냐, 뭘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요. 이게 어른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많았죠. 예를 들면 도시락 못 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정말로. 네. 그러면 친구들이 책상 모아놓고 같이 밥 먹을 때 밥 쭉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먹으라 그러고. 그런 학교의 분위기가 과거엔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서열이에요. 네. 아이들끼리 서열이 안 정확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폭력 행위나 가혹 행위나 따돌림 행위도 이 서열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깡패가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애들이 깡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반항아들. 지금은 부잣집 애들이 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게 더 글로리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 보면 백이 아주 든든한 빵빵한 집안 애들이잖아요. 당하는 애들은 백이 없는 애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일진이 사회랑 똑같아져요.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학교 서열과 지금 학교 서열은 지금의 학교 서열은 그 사회의 그냥 반영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거든.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서열 문화가 내려옵니다. 이런 관계에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네. 또래 이제 뭐 더 글로리에도 보면 이 가해자 아이들끼리 뭉쳐 다닙니다. 근데 걔네들 내에도 서열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얘들도 사이가 안 좋아요, 결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막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청년들한테 친구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는 친구들이 많고 일단 친구 없는 청년들이 많고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있다 하면 언제적 친구냐?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초등학교.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서열이 안 내려갔었을 테니까. 그때는 안 내려갔던 시절이에요.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은 고등학교 친구가 많아요. 네. 좀 머리도 컸고 같이 그 낭만도 즐기고 네, 나쁜 네. 짓도 좀 하고 네. 이랬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네, 네. 평생을 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청년들은 중고등학교는 친구 없어요. 친구 못 사귀입니다. 네. 학교 분위기상. 있다 하면 초등학교 친구예요. 네. 있다면.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서열이 문화가 내려가서 이제는 친구 없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 가면 친구가 생기냐?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친구 없이 사는 거예요. 뭐 가벼운 관계들은 있죠. 그러나 진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누구를 지향해서 합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유명인을 지향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건 그러면 오히려 OTT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면 이미 야망이 있는 극소수일 테고 그러지 않은 나머지는 거의 자포자기적인 숫자적으로 그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두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만 있었던 줄 알았던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한국에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학교에 안 오는 청년들 또는 학생, 청소년들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네네. 이 서열 문화가 밑에까지 내려가 버려서 학교까지 다 파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자라나면서 공동체 경험 전혀 없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많이 입은 청년들이 많아요. 글로리 세대라고 할 만큼. 그러면은 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서로 조직 간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 문화라든가. 그런 거 도입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뭐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AI도 나오는데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이 바로 옆에서 나오는데 굳이 네.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모여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놀이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뭐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들어갈 때 서열 의식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딱 거기서 벌써 갈라지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검사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우리 집은 이래. 아 뭐냐 너는. 아이고 거릉뱅이네. 뭐 이런 식의 관계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본 적은 없단 말이죠. 뭐 친구 아버지가 얼마 뭐 잘 사냐 못 사냐 집이 잘 사. 그 나중에 알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친해진 다음에.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부터 벌써 다 조사가 돼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아파트 단지별로 서열이 매겨져 있어, 그룹이 매겨지는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바뀌려면 사회가 바뀌어서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네, 그 386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죄송하면 저희 선배거든. 바로 다 선배들인데 네, 저도 맞습니다. 어, 386이죠. 그렇게 학창시절에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분들이 사회 주체 핵심 네. 멤버들이 됐는데 그리고 딱 그 자식들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 네.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갔고 이제 막 대학교 되고 거기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저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항 내지는 무릎 꿇음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말년에 네. 글을 쓰면서 그런 신자유주의에 우리가 너무 쉽게 굴복한 거 아니냐. 한국 사회를 보아하니 뭐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파도가 워낙 강했어요. 네. 그게 한국 혼자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레이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때 마침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되고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더 이상은 뭐 이제 희망은 없고 이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체제가 미국 일극 지배 체제가 네네. 여기서 무슨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거부해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한국 사회도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가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회 운동이 퇴조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네네. 개인 주의가 능력 주의 예, 개인주의가 능력대로 구성합니다. 다 뭐 판단받는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사회. 무한 경쟁, 개인 간 무한 경쟁의 시대, 뭐 그런 거 개인주의 시대 이런 게 열리면서 386들이 저항을 못 하고 있어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386 세대는 그래도 과거의 공동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요 좀. 그래서 지금 늙은 나이지만 네. 이제 60대가 되셨습니다. 이제 막 60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늙은 나이지만 뭐 네. 예를 들면 뭐 민주 세력을 지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촛불 같은 게 있으면 거리에 나와서 막 싸운다든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그걸 막은 세대가 5, 60대, 4, 5, 60대입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청년들은 이 어른들 싸우시는 거 보고 노인들 고생한다고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노인들이 막았어요. 나이 든 중장년 세대가. 이 세대는 사회정의에 대한 어떤 건 있어요 좀 있기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데 이제 책임이 있는 세대죠 분명히. 네. 근데 젊은 세대는 아예 공동체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88 뭐 폭삭 소화수다 이런 거 보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래 우리 옛날에 저렇게 살았었지 사이좋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난다면 젊은 세대한테 그거 재밌었냐 어떠냐 그러면 그거 판타지 아니에요 이런. 완전 딴 나라 얘기네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꾸며낸 얘기죠. 젊은 세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살 수가 있냐. 사이 좋은 세상, 사이 좋은 관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면서 이런 것 속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무서운 존재고 이 세상은 잔혹한 곳이고 나 혼자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정.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내가 시험 치는데 불공정한 규칙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회심리학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선생님이 사회심리학자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을 깔자, 기본소득을 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제 나와서 기본소득이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생존 불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네. 고립적 생존 불안이. 또 한 가지는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간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못 견디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일단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죠. 행정 불안에서. 네.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안 싸워도 되네. 뭐 안 죽네 안 싸워도. 그러니까 싸워야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네. 안 싸우면 넌 죽어. 싸워. 근데 만약에 안 싸워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싸우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봐요. 네.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네.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당들조차 가까운 관계에선 갈등이 없길 바래요. 네네. 누가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상황만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도 또 한국인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일단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걸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웃들과 굳이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그 기본소득은 누가 주는 겁니까? 결국 이웃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거고 국가가 준다는 것은 이웃들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랬을 때 이웃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세금 저항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런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잘 나가는 뭐 이제 직업층입니다. 북유럽에서. 그러면 고소득층이니까 네. 세금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60몇 %될 때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자는 당연히 물어보죠. 화 안 나냐? 이렇게 세금 뺏기는데. 이 생각이 발상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돈 한 푼 쓴 적이 없다. 네. 국가에서 다 해줬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다. 그 이제 나는 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니 내 돈을 딴 사람들한테 좀 쓰고 싶다. 그렇게 네.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베풉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이 엄청난 주거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없다. 그렇죠. 오히려 세금만 더 나가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연봉이 좀 높은 직장인들은 세금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거의 50% 가까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적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은 오히려 더 억울하죠. 네, 뺏긴다. 나는 받는 것보다는 내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뭐 유럽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우리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거의 사다리가 다 끊겨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차라리 그러면 단순한 이제 그 기본 그 소득보다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지방 그 분권 비슷하게 네.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면 네. 비용도 덜 들고 네. 그 지방에도 또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뭔가 좀 인센티브를 좀 팍팍 주고 서울에 사는 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좀 거기다 세금 좀 붙이고 네.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좀 이렇게 좀 그것도 해야 네. 됩니다. 네. 그것도. 네. 그게 이제 기본사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기본소득은 기본사회의 일부분이고 일단 출발점이고 네. 그다음에 뭐 기본대출, 기본주택 뭐 등등이 들어가는 기본 직업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청년들한테 직업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기본 주택과 연동돼서 해결돼야죠. 반드시.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출발점이고 결국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죠.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기본 소득 얘기를 하면 강의할 때 네. 꼭 누가 그래요. 네. 기본 소득 좀 누가 일을 하냐.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자본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그러면 뭐 하세요? 그러면 직장인이래요, 그냥. 네, 네. 근데 왜 자본가 쪽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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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자본가 입장이잖아요. 네. 기본소득 좀 일 안 한다. 부려먹으려면 굶겨야 된다는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네, 네. 이 인간을 배고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일시키려고 하는 발상인데 저는 그거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거는 자본가의 입장이고 국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기듯이 돈 없어서 일하는 거는 사실상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 훨씬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생존은 보장이 된 상태에서 네. 직업이 이제는 자아실현의 그 어떤 장 또는 뭐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장, 그 삶의 의미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밥 먹는 수단이 됐을 때 직업이 저는 오히려 사람이 노동 의욕 같은 게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덴마크 같은 데가 노동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한국보다. 근데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데 일을 안 하냐 하면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 짧게 일하지만 한국인들은 길게 일하는데 틈만 나면 채팅하고 틈만 나면 사우나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강제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밥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의 효율성, 능동성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특히 AI 시대가 되면은 그런 단순 노동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창의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에는 배고파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원래 노동을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한 나태한 존재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책도 쓴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기본소득 구호지면 책을 안 쓸 거냐 이제 씁니다. 네, 네. 더 좋은 책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몇 부 팔리냐와 이제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안 팔려도 좋아. 뭐 닭 10부를 팔아도 좋은데 이건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책이야. 쓰겠죠. 지금은 그런 책 못 써요. 네, 좀 네.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네. 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판매에 대해서. 네, 그 네, 출판사도 그래야 먹고 살고.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질이 올라가는 거죠. 네. 사회활동의 질, 노동의 질 이런 게 올라가고 공익성이 강화되고 네. 그런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그랬어요. 기본소득 같은 거 좀 일어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줘봐라 이거야. 조금만 지나면 다 회복된다. 잠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도. 네. 그 이유는 강제 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그럴 경우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일시적이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가치를 찾아가는 존재이니 그거를 네. 믿고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한테 기본소득 주면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페인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그 친구들도 사회에 나와서 이웃들과 교류하고 네. 뭔가 의미 있는 평가도 받고 칭찬도 듣고 네.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의 새 저작물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가 편협하게 정의보다는 공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공정에 집중하는 세대가 왜 이렇게 많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쏠림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왜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좀 해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 저희 이제 경제 유튜브 경제적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데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죠? 이 경제 쪽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기본소득은 출발점일 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정말 저도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기본주택만으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어떻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국민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네. 집 하나는 자연히 주가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연구들을 좀 많이 해서 네.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과제를 맡기고 가시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